순간 미실의 입 안에 역한 노린내가 괴었다. 언젠가 동륜태자의 씨앗을 잉태한 채 세종이 잡아온 노루의 가죽을 벗겨 피가 뚝뚝 떨어지는 육회를 마구 먹었다. 앞다리에서 목에 이르는 부위의 연한 살은 비리고도 고소했다. 포악한 식탐 끝에 입덧이 멈추고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미실이 정신없이 삼킨 붉은 고기는 세종이 살덩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사랑으로 그녀에게 먹힌다. 그의 사랑이 그녀를 식인귀로 만든다. 그날 밤 이미 미실은 자신이 6번째 아이를 임신했음을 깨달았다. 진홍제가 졌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당연히 패배했다. 그는 어떤 어리석고 부박한 사내에게라도 일생에 한 번쯤 찾아오고야 마는 진실한 사랑에 포박되었다. 실로 어리석고 부박하여 자신이 가진 지위와 명예에 집착하였다가는 놓쳐버릴 수도 있는 기회였다. 사만을 통합하겠다는 소망보다 세종이 전륜 왕이 되겠다는 염원보다 덜 우아할지는 모르나 더 절박한 단 하나의 바람에 진흥제는 자기 전부를 걸었다. 황제는 마치 신기한 것에 홀리고 들린 양 정신없이 해공을 향해 달렸다. 그녀에게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가벼워졌다. 머리에 들쓴 금관과 귓볼에 들이운 귀골이 주렁주렁 요대에 매달린 보옥들의 의미를 잃고 그를 떠났다. 세상에 처음 날 때처럼 벌거숭이 모습으로 가벼워진 그의 귓전에는 오직 한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 벌름거리는 코에는 과육처럼 달콤한 봄내, 흐릿한 눈앞에는 영혼마저 옥죄는 듯 형형한 눈빛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미실, 수종, 미실. 나는 너희 없이 살 수가 없다. 너 없이는 살고도 죽은 목숨이다. 일국의 황제를 더 이상 처참한 지경에 놓아두지 마라. 가전 별초를 거느릴 요랑도 없이 해공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진흥제는 미실을 보자마자 대뜸 성음을 높였다. 적이 놀라고 당황한 미실이 서둘러 좌우를 물리치고 독대하자 황제는 미실의 손을 덥석 움켜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었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일국의 군주로서 채모를 지키셔야지 않습니까? 여기는 소녀와 전군이 함께 기거하는 사가이옵니다. 미실이 나긋하고도 단호한 대구의 뜨거운 열망으로 빛나는 진흥제의 두 눈에서 그만 성루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내가 정녕 내 마음을 몰라 하는 말이더냐. 너는 이미 이 심중을 낱낱이 꿰뚫어 헤아리지 않느냐. 내 사랑 없이는 사바의 광령이 모두 헛되고 부귀 공명이 봉사가 쳐들고 가는 등불처럼 무의미하도다. 나와 이 나라 신라에는 반드시 너 미실이 필요하다. 세종과 맺은 부부연이 문제더냐. 그러면 세종과 함께 입궁하라. 내 너의 부부를 위해 신궁을 짓고 이곳에서의 다름없이 정에도 살도록 허락하리라. 때는 바야흐로 가파른 삼국의 항쟁기, 변경을 둘러싼 밀고 당기는 각축전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개이빨처럼 서로 엇물린 세 나라 사이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었다. 오직 생존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개미떼처럼 더 이롭고 간편하고 안전한 길을 부지런히 쫓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속되어 온 위험한 공존의 상태도 기어이 그 종막을 향해 치달아 갔다. 전쟁에 지친 백성들이 피폐해진 살림 형편도 그러하려니와 자신의 꼬리를 집어삼키는 뱀처럼 언제까지나 복수를 빌미로 피의 소모전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진흥제는 이 혼탁한 환란 속에서 더욱 또렷해지는 자신의 책무를 알고 있었다. 신라가 내세우는 신국의 도우는 사후 세계의 안녕보다 현세의 행복을 우선으로 쳤다. 그것은 분명히 명교나 사막과 달랐으나 신라를 그 무엇과도 다른 신라이게 했다. 죽은 후에 옥식을 먹고 광상에서 잠들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길지도 않은 지상의 삶, 육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여
영의 지고함을 드높이며 보내기에도 너무 짧지 아니한가. 남과 여는 기꺼이 소리 높여 교합하고 아름다운 육신을 가진 이는 마음껏 단장하여 뽐내고 노래하고 춤추며 생을 찬미하는 일이 신명이 바라는 바로 그것이리라. 진흥제는 전왕인 법풍제에 이뤄 불심에 가득 찬 전륜 성왕으로서 세상의 수레바퀴를 돌리고자 하나 실상 그의 의지와 기계는 단연코 정력에 넘친 신국의 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실이 없고서야 한 사내의 사랑을 넘어 신라의 보존에도 위험이 되리라는 진흥제의 주장은 아주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아름다움이야말로 힘이었다. 아름다운 힘이었다. 미실은 황제의 눈물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따져 다짐받아야 할 바에 집중하였다. 하나 이미 소녀는 전군의 자식을 태내에 두었나이다. 황제의 총애가 아무리 극진하다 할지라도 어찌 남의 씨앗에게까지 관대하길 바라겠나이까. 기실 미실의 망설임과 두려움은 그것이었다. 금수들조차 그러하다. 씨를 뿌리는 수컷들이 의심과 불안의 숙명을 지고 있다. 자기 영역을 강탈당하여 암컷들을 잃은 수컷에게는 오로지 두 갈래의 길이 남아있다. 그 하나는 도태에 가까운 자멸, 그것이 아니라면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여 시시각각 영역을 되찾는 꿈에 시달리는 것이다. 다시금 자기를 내쫓았던 수컷을 몰아내고 영역으로 돌아온 수컷에게 남은 일이란 자기가 부주했던 동안 자기의 암컷이 생산한 남의 씨앗들을 모조리 물어 죽이는 사륙의 행사뿐이다. 암컷이 목숨을 걸고 가로막아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들의 분노는 배신을 넘어서고 체념을 가차없이 무찌른다. 가혹한 사실은 체제의 보존이 절실한 고등 존재일수록 그 본능이 가열하고 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흥제는 그조차 무방하다 하였다. 한시 바삐 미실을 곁에 두어야 한 사내로서의 자신이 살고 신굿 신라가 보존될 것임에 미실이 누구의 자식을 가져 낳는데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황제의 뜻이 하도 완강하기에 미실은 마침내 제를 따라 입궁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미 복중의 아이가 수개월 자랐으니 해산을 한 후 입궁하겠노라 청하였다. 진흥제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당장 한순간이라도 지체하면 숨이 말려 넘어가고 결창이 꼬여 버릴 것만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미실은 하종과 수종, 세종까지 모두 거느리고 불룩한 배를 내민 채 왕성으로 들어갔다. 그 기묘하고도 당당한 환궁에 차마 누구도 방정맞을 말지를 할 수 없었다. 진흥제는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황제는 세종을 병부 우령으로 삼고 약속대로 황후궁 자원에 신궁을 지어 위로하였다. 입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실이 세종의 아들 옥종을 낳으니 진흥제는 옥종을 자신의 마복자로 삼아 친자식처럼 기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변하고도 변하지 않았다. 성총은 예전과 다름없이 지극하였고 미실은 잃었던 전부를 다시 얻었다. 미실은 흩어졌던 신복들을 모두 끌어모아 요직에 앉혔고 잠시 포기한 듯 체념한 채 하였던 다대한 욕망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신명은 여전히 아름답고 냉혹한 그녀의 편이었다. 화랑 문노는 가야의 자손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법흥제가 가야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던 호조공의 첫 문화공주였다. 문화공주는 첩실히 몸으로 신라에 들어와 살다 비조부공과 몰래 통하여 문노를 낳으니 문노는 스스로를 가야의 자손이라 칭하며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를 자청하였다. 문노는 어려서부터 격검을 잘하고 의기를 좋아했다. 모든 일상의 기준을 정의와 의리에 두고 젊어서 지극히 방정하고 빈틈이 없었다. 문노의 남성미를 흠모한 낭노들과 폐국 가야의 혈통을 이은 낭도들이 자연히 주위에 모여들어 그는 자신의 일도를 가야파로 칭하여 이끌었다.
가야파 문노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필요에 따라 아군을 지원하고 적군을 공격하는 별파 유군으로 활동했다. 비록 일정 부서를 맡지는 못했으나 문노의 공은 잠옷 혁혁하였다. 개국 4년 17살의 나이로 무력 장군을 따라 백제를 쳤고 이듬해에는 한수 이북에 나가 고구려를 쳤으며 7년에 국원에 나가 북가야를 치고 공을 세웠다. 하지만 곡학 아세를 경멸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문노는 권력가들에게 껄끄럽고 내꼴스러운 존재였다. 목숨을 걸고 앞장서 싸웠으나 아무 보답도 받지 못하자 부하들 중에는 공공연히 불평을 털어놓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문노의 대꾸는 한결같았다. 대저 상벌이란 소인배들의 일이다. 그대들은 이미 나를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어찌 나의 마음을 그대들은 마음으로 삼아 가지지 못하는가. 이처럼 세상에 내세우지 않아도 가진 품성이 암양을 그윽이 풍기니 정도를 걷기 즐기는 자들에게 문노만큼 화랑다운 화랑이 다시 없었다. 세종이 풍월주가 되어 화랑을 통솔할 때 세종은 문노의 기계를 높이 사 친히 문노의 집을 찾아갔다. 나는 감히 그대를 신하로 삼을 수 없소. 청컨대 나의 형이 되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오. 세종 또한 성품이 건정한 사내로 자기보다 격이 높은 자를 따르기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그 요청이 실로 간절하고 곡진했다. 문노는 세종이 묘품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하늘의 자손인 전군께서 어찌 천골인 저를 형이라 칭하나이까. 비록 부족하기에 이를 데 없는 무부이어나 풍월주가 소원대로 쓰일 곳이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문노는 허리를 굽혀 세종을 섬기겠노라 맹세하였다. 세종은 과연 소문대로 문노가 화랑의 모범이 될 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진흥제 앞에 나아가 문노를 정당하게 논공 행상해 주십사 간청했다. 비조부의 아들 문노는 고구려와 백제를 치는데 여러 번 공이 있었으나 어미로 인해 영달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부디 공에 걸맞는 비결을 내려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쓰소서. 세종의 말을 듣고 과연 그러하다 하여 문노에게 급찬의 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지극히 강직하고 욕심이 없는 문노는 분에 넘치는 벼슬이라 하여 사양하며 뿌리쳤다. 그럴수록 세종은 더욱 문노를 사랑하여 존경하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고 싶어 애가 끓던 세종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다. 문노 개인의 일은 아니었으나 그가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돌보는 낭도들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어느 날 낭도들끼리 사사로운 다툼을 벌이다 우격다짐이 몸싸움으로 번져 한 낭도가 다른 낭도의 목숨을 앗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사람을 죽이는 중죄를 저질렀으니 조종의 형벌이 내려질 것이 자명하였다. 그때 세종이 바람막이를 자청하고 나섰다. 살인죄야말로 중한 벌로 다스려야 옳겠으나 그 일의 내막을 들추어 보면 반드시 따지어 가릴 바가 있사옵니다. 근본의 사건은 결국 의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화랑도의 기풍은 스스로 마땅히 보살피고 남과 더불어 지키는 도리로부터 비롯되나이다. 명예를 저버리고 막대기 군 낭도를 가르치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빚어진 사건이니 상은 가하나 벌은 불가하다 사료되옵니다. 풍월주 세종의 의견이 그러하고 일의 속내 또한 정상을 참작할 바가 있어 쟤는 대다수 화랑들이 소망하는 대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일이 걱정적인 계기가 되어 문노의 일도는 세종에게 귀하고 문노는 처음처럼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세종을 섬기기로 다짐하였다. 육신의 아름다움이 삶의 꽃이라면 정신의 아름다움은 굳건한 뿌리와 같아 문노를 기리며 탐내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다. 사도 황후 역시 문노의 명성에 감탄하여 뒤로 몰래 그를 도우며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다. 용인술에 타고난 지능을 가진 미실 또한 문노에게 눈독을 들였다.
그는 작은 정성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문노는 다른 모든 사내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가 목적을 두고 구하는 바는 세간에서 귀히 여기는 것들과는 엄밀히 구분되었다. 문노에게는 출세의 욕망도 부귀 영화의 바람도 없었다. 그는 다만 이름을 귀히 여기며 존엄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단련시켜 나갈 뿐이었다. 그런데다 문노는 애당초 미실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여자가 친절까지 베푼다면 어느 사내도 이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굴기 어려운 법인데 문노는 드디어 그러한 시험을 불쾌하게 여기며 배척하였다. 미실이 분노를 알기 전부터 문노는 미실을 알고 있었다. 이미 문노는 여러 번 미실이 관계를 목도하고 요사스럽고 망년된 속성을 파악하였다. 문노는 미실의 초련인 사다함이 스승으로 여기어 의리를 다해 쫓던 화랑이었다. 사다함이 가야 정벌에 나서기 전 문노에게 함께 참전할 것을 청하니 문노는 어찌 어미의 아들로서 외조의 백성들을 괴롭히는가 하며 원정을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충직한 사다함은 문노의 의인이라 칭하며 무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가야에 들어가서도 군사들에게 함부로 민인을 죽이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런 사다함이었지만 미실에게는 터무니없이 약하고 편벽되었다. 미실은 사다함의 애정을 등에 업고 겨우 12살이 된 자기 동생 미생을 화랑도에 편입시켰는데 그 미생이란 아이의 간능이 문노의 눈에는 참으로 가스롭기 그지없었다. 화랑의 낭도라 불리는 녀석이 혼자 힘으로 말 등에도 기어오르지 못하니 못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방도가 없었다. 문노는 보다 못해 사다함을 엄중히 꾸짖었다. 무릇 낭도가 말에 오르지 못하고 검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루아침에 일이 생겼을 때 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배곡같이 희고 눈부신 사다함의 낯빛이 부끄러움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사다함은 당장 미생을 내쫓기는커녕 생전 보이지 않던 비굴한 모습까지 지어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우입니다. 비록 말달리기와 격검에는 소질이 없으나 얼굴이 아름답고 춤을 잘 추어 여러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니 그 재주를 높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직한 소성을 갖춘 사다함의 굴신에 문노는 어처구니 없었다. 그러나 문노는 사다함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 따지지 않았다. 부족한 만큼 더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사다함도 낱날 이기련만 미생은 끝내 검을 싫어하며 무예 훈련에 불참하고 빤질거리기 일쑤였다. 그런데다 타고난 성질이 교만하여 책망을 들어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상대를 책망하는 아가 사창의 지경이었다. 미생은 문노가 자기를 밉보는 것을 알고 꺼려하여 경의를 표하지 않기에 이르니 사다함은 문노를 볼 때마다 민망하고 곤란하여 쩔쩔매기까지 하였다. 문노가 판단하기에 미실은 사내를 망치는 요녀임이 틀림없었다. 사다함의 뒤를 이어 풍월주의 위에 오른 세종은 엄연히 미실의 본남편임에도 미실에게는 눈에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다. 그 모습이 하도 방자하고 꼴사납기에 문노는 세종이 풍월주가 되어 미생을 전방화랑으로 삼아 미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 할 때도 적극 간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하였다. 그럼에도 미실은 포기하지 않고 낭도들에게 뇌물을 주어 미생의 지위를 일으키고자 하니 화랑도의 유변스러운 시기는 다 그들 남매로부터 비롯되는 듯 하였다. 미실이 진흥제의 총애를 입어 세종에 출정하게 되자 문노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었다. 이대로 왕경에서 눈 꼴린 꼬락서니를 보며 마음을 끓이느니 적과 아가 맹렬하게 대치하는 변방에서 비바람을 벗삼아 지내는 것이 나을 터였다. 문노는 세종과 함께 북한산에 나아가 고구려 병사를 여러 번 무찌르고 공을 세웠다. 그때 내정을 장악한 미실이 문노를 불러 봉사로 삼겠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문노는 완강히 그 청을 뿌리쳤다. 그는 휘어지기보다 차라리 꺾이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노로서는 아무리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맹장 이사부의 아들로 의협을 타고난 세종은 왕궁의 귀동자로 자랐음에도 문노의 존경을 받기에 손색 없는 장수였다. 무엇보다 그는 싸울 줄 알았고 마땅히 이길 줄 알았다. 부하를 가르쳐 다룰 줄 알았으며 다정함을 바탕으로 하고도 추상 같은 군율을 유지하였다. 참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효와 우애와 충성과 신의의 네 덕을 고루 갖추고 군자라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은 제법 황막한 병경의 생활에 잘 적응하려는 듯하였다. 문노가 경멸하는 책상 몰림들처럼 초기엔 자기 감상에 겨워 경망하게 까불다가 차츰 지루하고 사나운 일상을 견디지 못해 우울병을 앓는 따위의 경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의 얼굴에는 언제나 깊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승리를 자축하는 주연에서조차 그는 흔쾌히 요대를 늦추고 즐기지 못했으며 때로는 홀로 먼 산을 바라보며 끔찍한 치통을 참는 듯 채머리를 떨기도 했다. 언젠가 문노가 세종과 함께 한수 강변을 거닐 때였다. 문득 세종이 쪼그리고 앉아 손바닥을 모아 푸른 강물을 가득 담더니 그 속에 자기가 찾는 무엇이 들어있는 양 극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침묵 속에서 그의 넓고 편편한 등이 대신 응변하고 있었다. 어쩌면 부질없는 집착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이같이 억지였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허영, 어쩌면 오기, 어쩌면 덧없는 발버둥이었는지도 모른다. 물이 참 좋구나. 강변에서 고기를 잡던 어흥이 세종의 혼잣말을 들었는지 아른 채를 해왔다. 정말 그러하지요? 이 아리수 물은 한 달은 질그릇에 담아 두어도 아끼지 않지요. 성 안에서 제일 좋다는 우물물도 퍼 담아두면 한 달을 못 가 이끼가 끼어 마실 수 없는데 이게 다 성은에 감up할 일이지요. 노인은 세종의 신분을 눈치채지 못한 채 잔입을 놀렸다. 세종은 대꾸 없이 그저 쓸쓸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물은 마셔볼 틈도 없이 사라져 그는 어느새 빈손이었다. 세종은 문노와 더불어 부하하게 올랐다. 지금은 폐허가 된 위례성을 세우기 위해 부여에서 명명한 온조가 10명의 신하들을 이끌고 함께 걷던 그 산길이었다. 수목은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며 잎을 떨어뜨려 제 몸을 가볍게 비우고 조용히 붉고 노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이미 떨어진 낙엽 위에 또 잎이 떨어져 용단처럼 푹신한 숲길에 세종과 문노의 낮은 발소리를 지웠다. 세종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기에 열중했다. 홀린 듯이 오르고 들린 듯이 걷다 보니 조금씩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고통과 슬픔과 수치심과 분노도 지나온 길에 홀린 듯 비워져 그의 흉중은 점차로 맑았고 투명한 충만감에 가득 찼다. 산정에서는 백제의 시조 온조가 축조했던 하남 위례성의 잔원과 곡식으로 출렁이는 농토들이 까마득히 보였다. 비록 적국이지만 한때 왕성으로 추앙받던 그곳 역시 멀리서 지켜보니 한 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점 하나를 찍기 위해 모래알 하나를 흘리기 위해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이 삶이련가. 참으로 좋은 지형입니다. 북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동으로는 높은 산악에 의지해 있으며 남으로는 비옥한 들판이 바라보이고 서로는 큰 바닥에 막혀 있으니 이 같은 천엄의 요새를 놓고 삼국이 쟁투를 지당한 일입니다. 문노가 허리에 차고 온 수병을 기울여 목을 축이며 말하였다. 과연 소선의 높은 안목에 좋게 들 만큼 하남의 땅은 금성탕지와 같은 곳이로다. 우리가 삼국의 통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곳을 사수해야 할 이유가 명백하도다. 세종은 비단 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다. 그의 흰 이마가 불쑥 솟은 봉오리만큼이나 눈부셨다. 그런데 만인들에게 듣기로는 여기서 온조의 형 비루가 목을 메고 죽었다 하더이다. 미추홀에 세웠던 소국이 패망하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홀로 여기 와서 자살했다지요. 참 못난 사내입니다. 문노는 세종의 흉중에 어떤 생각이 떠도는지를 알지 못한 채 짓거리었다. 그게 단지 수치심 때문이었겠는가. 나직한 세종의 대꾸가 허허로운 바람결에 묻어 돌아왔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사내가 스스로 세운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그만한 치욕이 또 있겠습니까? 비율한 자는 어리석고 나약했겠지. 현실이 꿈을 저버리는 것을 견디지 못했겠지. 생과 사가 자연과의 투쟁으로 점철된 거친 시기에 비루처럼 섬약하고 번민에 가득 찬 자가 견뎌낼 자리는 많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그 꿈꾸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소금기 어린 미추홀에서도 그는 갈증을 씻어낼 한 움큼 정한 물을 간절히 그리워했던 것이고 부끄러움보다는 더 이상 그리워할 수 없기에 목을 메었겠지. 아무것도 그리워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세종은 자살을 결심하고 동아줄을 든 채 산을 오르는 비류의 모습을 떠올렸다. 마음이 절로 쌓였다. 지금은 먼지와 과거 속으로 흩어진 비류의 옷자락에는 그가 꿈꾸던 바다의 바람소리와 짜고 비린 내음이 오로리 묻어있을 터였다. 문노는 적국의 왕자를 추모하는 듯한 세종이 비위에 거슬렸다. 문노는 삶은 뜨거운 불덩이와 다름없다고 살과 뼈가 녹도록 으스러지게 껴안아야 비로소 알아지는 것이라고 믿는 사내였다. 그러하기에 세종의 서늘한 허리와 그리움 따위가 이해될 리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세종의 이룰 수 없는 꿈이란 결국엔 미실, 아름다운 육신을 무게 삼아 전행하는 그 요사스러운 여자에게 닿아 있을 터였다. 문노는 남녀간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장난질이 빚어내는 어리석은 일들을 혐오했다. 그는 비록 외가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가야 원정을 거부했지만 기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살모의 죄를 저지르며 아버지 비조부는 호조공으로부터 가야의 사신이라는 직책과 함께 첩실까지 물려받은 셈이었다. 머리로는 어미의 재가가 큰 흠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중국에서 예로부터 아버지의 교훈을 중시하며 여성의 정조를 강요했으나 신라뿐 아니라 삼국에는 그런 식의 차별이 없었다. 부여나 고구려에서는 형사 치수의 관습이 행해져 어제까지 아우였던 이가 오늘부터 형수의 계부이자 숙질의 의부가 되는 일도 공공연했다. 비류와 온조의 어민인 소선호 역시 주몽왕에게 제가하였다. 하나 도덕이나 제도보다 지혜가 존중받고 무조건적인 충성보다 슬기로운 봉사가 친송받던 풍토에서 볼 때 소선호는 절개 없는 여자라기보다 정치적으로 능했던 여장부임이 틀림없었다. 문노와 비루는 결국 같은 어머니의 덫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정숙하고 고결하고 자애로워야 한다는 비류는 결국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자진했다. 그럼에도 문노는 비류를 욕하며 비웃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을 믿지 않기에 앞서 사랑이란 걸 아예 모른다는 사실을 문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